여기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듀퐁, 28세에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한 엘리트 여성이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들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최고의 명문가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온 클레어가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과 겪은 놀라운 로맨스 스토리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퐁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16구 트로카데로 근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국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프랑스 국립 오페라단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둘러싸여 자랐죠. 매주 오페라를 관람하고 여름 휴가 때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특히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면서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책에서만 배운 한국어가 아닌 실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파리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자극이 되었어요. 어학원 첫날, 저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러 왔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정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은 감탄하셨어요. 정말 한국어를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의 높임말 시스템, 복잡한 문법, 그리고 빨리 변하는 유행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카페 사장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외국인이 과연 한국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커피 메뉴는 물론이고 한국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미리 공부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님들이 저를 보고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카페에 손님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주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너무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톤이었죠. 저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외국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고 근처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였어요. 준호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카페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네,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럴 때 쓰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다니요. 하지만 점점 우리 대화는 언어 학습을 넘어서 더 깊은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 대한 그의 호기심, 한국 IT 산업에 대한 저의 관심, 그리고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매일 오후 사실 30분, 그가 카페에 들어오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준호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첫 번째 데이트는 경복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궁궐의 역사와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가 제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천히 그리고 흥미롭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의 깊이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인사동을 함께 걸었습니다. 전통찻집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호 씨는 제게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국은 성공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는 그에게 프랑스 사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에 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는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서울의 다른 곳을 탐험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강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강공원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서 돗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날 준호 씨는 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발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를 망설였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 씨가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동안의 대화를 계속 되짚어 보았죠.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의 연락처를 알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그가 저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카페 사장님이 제 우울한 표정을 보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솔직하게 준호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0, 8, 그런 건 직접 물어보는 게 최고야. 고민만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준호 씨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다음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준호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고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어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순간 온갖 상상을 했어요. 혹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저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려는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실리콘밸리 지사로 2년간 파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국으로 간다고요? 2년 동안이나? 네, 다음 달 말에 출발해야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거든요. 클레어 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축하해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일주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것처럼 매일 만났어요. 그는 제게 한국 공부에 도움이 될 책들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프랑스 향수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죠. 그의 출발 당일, 저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클레어 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 덕분에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가 탑승 게이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 씨가 떠난 후 한 달 동안 저는 우울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자꾸 그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학원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도 시들해졌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룸메이트 미영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오빠한테 연락해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쁠 거예요.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메일로 연락을 이어갔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한국어 실력도 원어민 수준에 가까워졌어요. 어학원 선생님들도 제 발전에 놀라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국제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제게 파리로 돌아와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8더 이상 한국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소중했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추억들을 뒤로 하고 떠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부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준호 씨와 함께 갔던 모든 장소를 다시 한번 혼자 돌아보며 추억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인사동, 남산타워, 한강공원까지 우리가 함께 갔던 모든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그때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그가 설명해주던 한국의 역사,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준호 씨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새워 편지를 썼습니다. 프랑스어로 쓰다가 한국어로 다시 쓰고 또 영어로 쓰다가 결국 한국어로 정리했어요. 제가 그에게 배운 한국어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파리로 돌아갑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준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준호 씨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저 친구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이 마음을 감춰왔어요. 이제야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씨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파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국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제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잘 간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우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다시 익숙한 파리의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제 방을 정리하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파리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국제 소송일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동료들은 제 전문성에 감탄했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준호 씨 생각을 했어요. 편지가 도착했을까? 그가 읽었을까? 혹시 답장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룸메이트였던 미영이가 한국에서 연락을 보내왔는데 준호 씨가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에서 긴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예정보다 일찍 복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연락하려 했지만 제 한국 번호가 해지되어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왔다니? 그리고 저에게 연락하려 했다니? 혹시 제 편지를 읽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미 파리에 있었고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찾아 파리로 온다는 거였어요. 탈미 영희가 제 파리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가 휴가를 내서 파리로 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가 저를 만나러 파리까지 올 리가 있을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미영이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가 직접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어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3일 후 준호 씨가 정말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샤를드골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국제선 도착 게이트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설레면서도 불안했고, 기대되면서도 무서웠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걸까? 혹시 제 편지에 대해 거절의 뜻을 전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가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여행용 백팩을 메고 조금 피곤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거든요. 준호 씨, 제가 그를 부르자 그도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그가 거절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가는 길,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저는 그에게 파리의 풍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건물이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저쪽이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만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제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어요. 클레어 씨, 편지 잘 받았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제 제안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사실 제가 파리에 온 이유는 편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라니?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왜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했는지, 무엇이 그토록 소중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것은 클레어 씨, 당신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왜 진작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이 떠나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찾아가자고, 그리고 제대로 고백하자고. 클레어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한 걸까요?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제 고백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당신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파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도 파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위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렸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제 걱정을 읽은 듯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용기를 내서 적응했던 것처럼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준호 씨에게 파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몽마르트 언덕.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모든 장소들이 그와 함께 있으니 새롭게 보였어요. 그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특히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요. 서툰 프랑스어로 주문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에게도 그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감동하셨죠. 이 청년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준호 씨는 정말로 파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를 배우려고 했고 저는 그가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파리의 다른 지역을 탐험했고 때로는 한국 음식점에서 향수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준호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 우리 결혼할까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좋아요.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는 저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파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온 그의 가족들과 프랑스의 제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저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을 모두 지어주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벌써 3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가끔 준호 씨와 저는 아이를 보며 놀라곤 해요. 이 작은 생명이 두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니요. 우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죠. 아이는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 전통 놀이도 즐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 카페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문화적 차이도 진정한 마음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죠. 물론 지금도 가끔 어려움은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양쪽 가족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처음 마음을 떠올려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희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운명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